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IRS Publication 519을 가지고 좀 복잡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미국 세금 관련해서요. 네, 외국인 신분 판정 문제인데요. 핵심 질문은 이거죠. 당신은 미국 세금 목적상 비거주 외국인인가? 아니면 거주 외국인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주 외국인이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고 비거주 외국인이면 주로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내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구분이 납세 의무 범위를 정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거주 외국인은 사실상 미국 시민처럼 전 세계 소득을 다 보고해야 하고요. 아, 전 세계 소득이요? 네. 반면에 비거주 외국인은 훨씬 범위가 좁죠. 주로 미국에서 번 돈, 즉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IRS가 쓰는 테스트가 두 가지 있다고요? 영주권 테스트랑 실질 거주 테스트. 네, 맞아요. 영주권 테스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좀 명확해 보이는데요. 네, 이건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해당 과세 연도 중에 단 하루라도 미국 영주권, 그러니까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거주 외국인이 되는 거죠. 단 하루라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뭐랄까, 카드가 만료됐거나 그냥 미국 밖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세법상 거주 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없어지나요? 공식적으로 승돌이 토기하는 절차, 예를 들면 폼 I-407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영주권자였던 분이 신분을 포기하면 국외 추방세 같은 복잡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퍼블리케이션 519의 4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와, 단순히 카드 만료랑은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영주권이 없는 경우 이제 실질 거주 테스트로 넘어가는 거죠? 이건 이름부터 좀 복잡하게 들리네요. 네, 맞아요. 이건 약간 수학 문제 같아요. 날짜 계산이 중요하거든요. 날짜 계산이요? 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째, 그 해, 예를 들어 2024년에 최소 31일 이상 미국에 있어야 하고요. 31일. 오케이. 그리고 둘째 조건은 좀 더 복잡한데 해당 연도 포함해서 최근 3년간 미국에 체류한 날짜를 가중평균해서 계산해요. 가중평균이요? 어떻게 하죠? 네, 2024년 체류일 수 전체에다가 2023년 체류일 수의 3분의 1, 그리고 2022년 체류일 수의 6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이 합계가 183일을 넘어야 합니다. 우와, 3년치를 그렇게 계산해서 183일. 복잡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미국에 있었다고 해서 그 모든 날이 다 이 계산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외되는 날들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매일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통근하는 날이라든지 네, 그런 날들. 아니면 미국을 잠깐 거쳐가는 날, 24시간 미만 체류, 또 외국 선박 승무원으로 있는 날도 제외된다고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면제 대상 개인, exempt individual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 면제 대상 개인요? 이게 혹시 학생이나 연구원들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주로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 면제라는 말이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아, 세금 면제가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 실질 거주 테스트의 일수 계산에서 그분들이 미국에 체류한 날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비자 소지자들이 해당돼요. 예를 들면 외국 정부 관련 직원 AG 비자, 교사나 연수생 JQ 비자, 학생 FJMQ 비자, 그리고 특정 운동선수 같은 경우죠. 그렇군요. 날짜 계산해서 빼준다? 네, 하지만 이것도 무제한은 아니에요. 특히 학생이나 교사, 연수생은 보통 면제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비자 학생은 보통 5년까지는 면제될 수 있고요. 이런 면제를 받으려면 보통 Form 8843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폼 8843이요. 알겠습니다. 와, 정말 알아야 할 게 많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실질 거주 테스트 기준, 그러니까 183일 이상 체류했어도 그래도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더 긴밀한 관계 예외라고 하는데요. 더 긴밀한 관계 예외? 네, 이건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해당 연도 미국 체류일이 183일 미만이어야 하고요. 아, 일단 183일은 안 넘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1년 내내 하나의 외국에 세법상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외국과 가족, 집, 소속단체 등등 미국보다 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요.
어떻게 하죠? 이걸 주장하려면 폼 8840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폰 8840. 서류가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요. 만약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 예를 들어 폼 I-485를 접수했다면 이 예외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영주권 신청만 해도 안 된다고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당신이 미국과 조세 조약을 맺은 나라의 거주자라면 그 조약에 있는 우선 결정 규칙, 타이브레이크 룰에 따라서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조세 조약까지 봐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분이 결정되고 나면 이게 결국 어떤 소득에 세금을 내느냐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득 원천 규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기본 원칙은 이거예요. 만약 당신이 거주 외국인으로 판정되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든 그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소득, 아까 말씀하신 대로군요. 네, 반면에 비거주 외국인이라면 주로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미국 원천 소득하고 또 미국 내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미국 원천 소득, 얘네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급여는 보통 일한 장소를 기준으로 따지고요. 임대소득은 그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그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자나 배당금 같은 건 돈을 지급하는 주체가 미국 회사인지 외국 회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적재산 판매 소득은 보통 당신의 세법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물론 이것도 세부 규칙은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스톡옵션이나 여러 해에 걸쳐 받는 보상 같은 건 더 까다롭죠. 그렇군요. 역시 간단하지 않네요. 그럼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에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혹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제외되는 소득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제외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은행 계좌에서 받은 이자, 이게 사업소득이랑 관련 없는 경우라면 보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 은행 이자는 제외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채권에서 나오는 포트폴리오 이자라는 것도 제외 대상이고요. 또 일부 외국 법인이나 특정 뮤추얼 펀드에서 받는 배당금 중 일부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자, 특정 배당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예외는 만약 당신이 외국 고용주를 위해서 미국에서 아주 잠깐, 그러니까 90일 미만으로 일하고 받은 급여가 $3,000 미만이라면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것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90일 미만, $3,000 미만. 이것도 조건이 있군요. 네. 그리고 학비나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는 적격 장학금 같은 경우도 종종 제외 대상이 됩니다. 이건 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짚어봤네요. 영주권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그 복잡한 실질 거주 테스트 날짜 계산, 또 여러 가지 예외 규정들, 그리고 이게 어떤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소득은 제외되는지까지요. 네, 그렇죠. 핵심은 결국 당신의 세법상 신분이 이런 명확한 규칙과 계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고, 이게 미국에서의 세금 부담 범위를 직접적으로 정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규칙들이 정말 복잡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사항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해의 거주자였다가 비거주자가 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부부가 함께 신고할지 말지 선택하는 문제라던가 아까 잠깐 언급된 조세 조약의 영향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이 IRS 퍼블리케이션 519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안내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단기 파견 근무도 많고 국경을 넘나들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 당신 스스로는 나는 미국 거주자가 아니야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이런 날짜 계산 규칙들 때문에 어쩌면 의도치 않게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 번쯤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